간단한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설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사용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 5가지 암호 알고리즘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그 비밀성 보장하기 위해 쓰는 암호 알고리즘, 그거의 용도에 대해서, 그 암호 알고리즘에서 용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하는 것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성을 보장할 때는 그 메시지를 누가 복구할 수 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돼요. 누가 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냐라기보다는 그걸 누가 풀어볼 수 있냐, 그걸 통해서 누구한테 비밀성을 제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개키의 경우에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야 이제 비밀성이 제공되는 거죠. 저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저거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으니까, 앨리스한테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은 앨리스의 공개키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암호 알고리즘을 그 비밀성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도 KAS로 암호해서 서버가 주고 있어요. KBS, KAS. 그러면 이 KAS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비밀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KAS를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인증의 기능도 사용이 돼요. 서버가 만들었구나. 보통은 이제 공개키에서는 개인키로 암호하게 되면은 비밀성은 제공은 안 되지만, 저걸 할 수 있는 사용자는 A밖에 없으니까 A가 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러면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키를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측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KAS, KAB로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안 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도 인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KAS로 암호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앨리스가 자기가 안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이건 누가 한 거야? 서버가 한 거죠. KAS는 앨리스와 서버만 알고 있는 거고, 앨리스가 안 했으면은 서버만 할 수 있으니까, 그 KAS로 암호해서 비밀성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증도 제공하고 있죠. 서버가 했다. 그래서 인증은 어떤 우리가 확인할 때에는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만들 수 있냐가 이제 초점이 되겠고, 비밀성은 누가 복구할 수 있냐가 초점이 돼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성 인증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또 다른 용도가 바로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KAB를 암호할 때 KAB만 암호하지 않고 B와 난스를 넣어서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B와 NA는 비밀성이 필요한 거냐?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B가 들어갈지, 어떤 난스가 들어갈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만 보면, 이 메시지는 암호화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메시지만 보면 여기에 B와 NA가 들어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에 정해진 약속이니까. 그러면 이 B와 NA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암호화되어 있어야 돼. 암호화되어 있어야지만 이 KAB가 B와 쓰기 위한 키고, 이번에 만들어진 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거를 같이 암호하는 것을 우리가 바인딩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바인딩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까지 보장이 돼야 더 확실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결성이 제공이 안 되면은 어디가 여기 나타난 것처럼 또 실제 생각했던 바인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B를 넣었는데 B가 아니라 풀어봤던 C가 나오게끔 조작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인딩을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화했으면, 어떤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같이 암호화했으면 무결성이 꼭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고, 이렇게 다르게 암호화되어 있으면 Y가 X에, X가 Y에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암호화되어 있어야 되겠고, 이 같이 암호화된 게 조작이 안 됐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바인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이 같이 제공돼야 바인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바인딩 효과는 꼭 그 암호화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시 함수나 맥을 써서도 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면, 같이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바인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는 아까와 달리 여기다가 원래는 B와 NA가 들어가야 되는데 B와 NA는 여기다 안 넣고 B와 NA를 맥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넣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KAB만 맥을 계산한 게 아니라 B와 NA를 같이 KAB와 같이 맥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B와 NA를 KAB에 영향을 주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바인딩이 되는 형태로 맥을 계산하고 있어요. 맥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게 되면 요 같이 계산된 요 한 애가 다른 애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AB는 B랑 쓰기 위한 키고 KAB는 NA를 통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키라는 거를 앨리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은 꼭 이렇게 암호화를 하지 않고도 맥이나 뭐 해시나 뭔가 같이 썼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바인딩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까는 요 암호문에는 B와 NA가 들어가 있고 이 B와 NA는 그 여분 정보예요. 즉 NA는 요 이전 메시지에 공개적으로 교환이 됐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공격자가 이 메시지에 대한 키 추측 공격을 하면은 풀었는데 B가 나오거나 NA가 나오면 올바르게 풀린 거죠. 그래서 B와 NA는 이제 여분 정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 암호문에는 여분 정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키 추측 공격 측면에서. 그런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없냐? 내가 추측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K를 하나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 그럼 뭔가 나오겠죠? 그걸 K 프라임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사용자는 요 키도 뭐 여기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키라고 우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추측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도 얘랑 똑같은 키를 썼겠죠. 그러면 얘는 이 공격자는 B, NA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풀어가지고 얻은 K 프라임을 이용해서 맥을 계산한 다음에 그 맥이 얘랑 일치하면은 뭘 알 수 있어요? 내 추측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분 정보를 여기서 빼서 맥에다 넣었지만 키 추측 공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단지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맥을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뭘 또 제공해줘요? 무결성까지 제공해 주는 건 있어요. 인증 암호화를 안 했는데 뭐 인증 암호화 비슷한 효과가 된 거죠. 원래 인증 암호화는 얘가 쓰이면 이 C를 맥을 하는 인크립된 맥 방식 쓰는 건데 그 방식은 아니지만 맥을 써서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결성이 깨질 수가 없죠. 그 공격자는 조작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좀 더 이런 추측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맥할 때 사용한 키를 똑같은 키를 쓰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키를 이제 암호할 때 사용한 키, 맥 사용할 때 키를 다르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얘가 노출되더라도 얘는 모르게, 얘가 노출돼도 얘는 모르게 해야 더 안전한 거예요. 물론 키를 여러 개 만들면은 관리하는 데는 불편함이 늘어나긴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항상 다른 키를 쓰면은 좋은 거예요. 특히 다른 용도면 다른 키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암호 세계에서는 똑같은 키를,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의 키만 관리하고 이 키를 여기도 저기도 다 쓰면 편하죠. 근데 그거는 보안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범용 인증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범용 인증서라는 건 우리 원래 옛날에 범용 인증서라는 건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쓰고 쇼핑할 때도 쓰고 뭐 민원24 가서 뭐 주민등록 발급받을 때 쓰고 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공개키상을 여러 용도로 쓰는 건 안전성 측면에서는 안 좋아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하나의 키만 발급받아서 그걸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 내가 인터넷 뱅킹 할 때, 뭐 쇼핑할 때, 뭐 다른 거 할 때, 할 때마다 다른 키를 써야 되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키가 10개 뭐 너무 많아지겠죠. 불편하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립트된 맥 방법 중요하다. 무결성. 근데 인증 암호화를 한다고 해서 이런 애들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B와 NA는 상당히 그 키 확립할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키 용도를 확인해주고 키의 최근성을 확인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인증 암호화한다고 쟤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고 저거 필요하고 인증 암호화를 함으로써 바인딩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암호화 용도에서 거꾸로 그러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에서 암호화했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보통 대칭키로 암호화하면은 이제 비밀성을 제공할 수밖에, 비밀성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제 둘 간에 공유된 대칭키로 암호화된 메시지인데 한쪽이 안 했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으면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인증 기능까지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칭키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립하게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키 확립 프로토콜. 물론 지금은 그냥 TLS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그런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비밀성만 보장될 뿐 무결성은 보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증 암호화가 기본이다. 요즘은 항상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개인 키로 암호할 수 있고 공개 키로 암호할 수 있는데, 개인 키로 암호하면은 비밀성은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인증만 제공되는 것이고, 공개 키로 암호하면은 이제 비밀성이 제공되는 거죠. 인증은 제공이 안 되고. 왜냐하면 공개 키는 누구나한테 공개되어 있는 거고, 저걸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밖에 못 푸는 거지.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키 방식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공개 키를 사용하기 전에 이 공개 키가 누구의 공개 키인지를 잘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착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나는 밥 걸로 아는데 실제 캐럿 거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 중요한 거고, 공개 키 인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아주 기본 방법이 인증서가 되는 거죠. 인증서. 그러면 이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당연히 안전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일반 프로토콜은 완전성만 제공하면 되는데, 암호 프로토콜은 완전성 플러스 안전성. 그 암호 기술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암호 기술 써서 보장해주고 싶은 것을 끝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전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사용되는 응용에서 요구하는 효율성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전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겠죠.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안전하지 않아도 불편하면 안 써. 안전한데 불편해. 그럼 사용자들이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안전하더라도 편리해야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 보통 이 안정성과 효율성, 또 안전성과 편리성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높아지면은 편리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거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게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성 증명하는 게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그냥 용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 있다. 그러면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독호할 수 없어야 되겠고, 공격자들은 그거로부터 키를 얻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구사항이 다야.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들은 요구사항이 각각마다 다 다르고요. 되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자선거를 만든다 생각하면은 요구사항이 되게 많죠. 전자화폐를 만든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잘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몇 가지 기술을 써서 잘 만들어낸 거죠. 물론 비트코인도 문제점이 많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금까지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만 안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미래에 어떤 형태의 공격이 있을지 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부채널 공격, 그런 거는 인지 못하면은 절대 안전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모르는데 대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만 안전하다고 하여 전체 시스템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암호 프로토콜은 주로 요 교환되는 메시지를 누군가 공격했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공격한다든지 서버를 공격하면 또 다른 문제죠. 인터넷 뱅킹 하는데 뱅킹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시스템에 침투해서 내 인증서를 해킹해 간다든지 내가 타이핑하는 패스워드를 알아차린다든지 키보드 해킹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무 프로토콜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weakest link principle이 있어요. 가장 취약한 곳이 그 안전성을 결정하는 거죠. 엄청나게 안전하게 집안에 그 보안 장치를 해놨어. 근데 창문을 열어놨어. 그러면 의미 없죠.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공격자들도 그럼 어디를 공격해? 제일 취약한 데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모든 요소가 안전해야 되겠지. 아니면은 안전성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결정하겠죠. 하나만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놔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만 안전하면 뭐예요? 여기는 뻥 뚫려 있는데 창문 열어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서는 weakest link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데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거죠. 얘도 이제는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을 해서 이제 증명이 된 그런 프로토콜들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하여튼 증명하기가 그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보다는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형식화된 증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자들이 있을 텐데 이 공격자들이 이런 공모 공격까지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능력을 실제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겠고 공격자가 제3의 공격자일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내부 공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부 공격자를 사회공학 방법을 써서 회유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부 외부 나누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공격자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도 이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증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요구사항들이 만족한다. 전자선거를 만들면은 1인 2표는 1에서 절대 한 사람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절대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집계의 결과는 정확하다. 누가 집계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증명해야 되는데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효율성. 프로토콜의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계산 효율성, 그 다음에 통신 효율성. 계산 효율성은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제 장치에서, 기기에서 이 프로토콜 수행하기 위해서 연산들을 해야 되겠죠. 그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계산 효율성에서는 어떤 암호 기술을 쓰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질 때. 특히 서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고가의 연산을 쓰면은 나머지 연산을 뭘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얘만 신경 쓴 거죠. 즉 우리가 공개키도 쓰고 대칭키도 쓴다. 그럼 대칭키를 얼마 쓰는지는 신경 안 써요. 공개키만 고려해요. 왜냐하면 공개키의 비용이 대칭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높기 때문에 공개키를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런 걸 살펴보겠고 공개키의 경우도 이제 개인키로 암호했을 때 비용하고
또 공개키로 암호화했을 때 비용이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효율성이. 그래서 그러면 개인키를 얼마나 많이 쓰고 공개키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의 효율성은 기술 발달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예전에는 저 정도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못 쓸 것 같아 라는 그런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쓰는 컴퓨팅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탭이나 뭐 이런 그 핸드폰이 성능이 워낙 좋아졌어요. 워낙 좋아져서 예전에는 저 정도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뛰어넘는 것 같고,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효율성을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그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특히 IoT 환경에 가면 이런 뭐 전구에 들어가는 어떤 컴퓨팅 장치 같은 거, 그런 건 되게 약하겠죠. 메모리도 적고 뭐 CPU 능력도 거의 없겠죠. 이제 그런 데는 고가 연산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뭐 RFID 칩이라든지 NFC, 그렇죠? 거기도 칩인데, 칩도 CPU 있고 있는데,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연산은 되게 제한적이죠. 걔네들이 더 많은 연산하려면 회로가 더 복잡해야 되겠고, 그럼 또 비용도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쓰는 그 컴퓨팅 장치가 이제 일반 PC 뭐 핸드폰이면 요즘은 뭐 별로 이제 그런 그 비용을 많이 고려 안 하는데 특수한 환경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인베이디드 IoT 이런 환경에 가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이 아닌 되게 작은,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있고, 만약 그런 환경들에서도 뭔가 보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썼던 그런 프로토콜이나 암호 알고리즘을 거기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쓰기에는 그런 경우에 너무 무겁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 효율성은 이것도 저는 잘 네트워크 전공을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하대요. 라운드 수, 통신 효율성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라운드 수. 그러니까 메시지를 크게 하는 건 오히려 괜찮대. 근데 라운드를 뭐 10번 하는 것보다 5번 하는 게 훨씬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줄여야 되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메시지가 커지면 또 그만큼 또 비용은 들겠죠. 어쨌든 이 통신 효율성이라는 건 메시지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보고 적게 갔다 올수록 효율적인 거고, 메시지 크기는 작을수록 그 통신 대역폭을 적게 쓰니까 또 빠르게 통신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이제 많이 좀 줄긴 했는데, 이제 이동 단말들 이렇게 고정 전원을 쓰지 않는 단말들은 이 전원 사용에 민감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좀 적게 쓰냐, 그건 뭐냐면은 제 수명을 더 길게 유지하고 싶은 거죠. 길게.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센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센서 네트워크는 센싱하는 간단한 센서랑 그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센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센서를 이렇게 뿌려 가지고 서로 통신해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해요. 예를 들면 산에다 뿌려. 산에다 뿌리면은 얘가 산불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을 감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 뿌리면 얘네들이 거의 배터리를 동작하는데, 얘가 연산을 많이 하고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금방 죽겠죠. 그러면 또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지. 한번 뿌리고 한번 센서 네트워크 구축하고는 오랫동안 쓰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계산 비용, 통신 비용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바일 단말에서 가장 또 연산을 배터리 전원을 많이 쓰는 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에서 배터리 소모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말고 그럼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CPU 연산. 그러니까 뭔가 막 계산하겠죠. 핸드폰이. 그러면 배터리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터리 소모가 또 되는 게 메시지 전송이에요. 근데 수신보다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잖아. 무선 메시지를. 유선이 아니라 무선 메시지잖아요. 그럼 무선 메시지 어떻게 전송해야 되냐면 전자적인 신호를 전송을 해요. 그럼 이 신호를 쓴다는 건 뭘 쓰는 거야? 파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전에 이쪽 분야에 연구할 때는 계산 비용을 줄이는 거에 포커싱이 되지 않고 통신 메시지. 그리고 이 통신 메시지를 멀리 보내려면 멀리 보낼수록 신호의 세기가 커야 돼. 신호의 세기가 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배터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점 소모될수록 얘네들이 파워를 적게 써서 메시지를 보내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쪽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팅. 그래서 초창기 모바일 컴퓨팅에서는 기존의 이런 고정된 전원, 배터리를 쓰는 데서 이런 휴대용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장착해 쓰는 데서는 이제 에너지 어웨어, 배터리를 신경 써서 이렇게 프로토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할까? 에너지를 절약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원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거를 보통 내부 연산보다도 무선 메시지 전송이 되죠. 근데 요즘은 또 핸드폰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화면, 워낙 고가 화면이고 화면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화면 처리를 많이 해서 그 비용이 들긴 하는데, 제일 많이 원래는 드는 건 화면 처리를 이렇게 밝게 안 한다 그러면 그 화면의 밝기도 줄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거예요. 배터리 소모.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 내부 연산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전 계산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좀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이 정말 활성화되기 전에는 PDA라는 그게 있었어요. PDA. 근데 얘는 LTE 같은 그런 무슨 기능 없고 와이파이 기능 뭐 이런 거 좀 있긴 있는데, 얘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휴대해서 들고 다니는데 얘가 직접적인 통신을 잘 못해. 그래서 얘를 이제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되면은 내 컴퓨터에 연결해요.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때 딱 이제 싱크 맞춰주고 필요한 정보를 받아놔. 그러면 내가 또 들고 다닐 때는 통신이나 연산 없이 저장된 것 같고 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절약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 절약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내가 막 쓸 때 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해서 값들을 언제 계산하냐면 내가 충전하고 있을 때 막 값들을 나중에 쓸 값들을 만들어 놔요. 미리 할 수 있는 값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내가 배터리 빼서 쓸 때에는 그때 필요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연산 소모가 되니까 안 하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냥 바로 써서 서비스를 하게끔 했어요. 그게 프리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뭐 프리컴퓨테이션 하게 되면은 이제 저장 공간 요구 사항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또 이제 그 단말에서 하지 않고 서버가 대신해 준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 복잡한 연산하고 결과만 주는 거죠. 뭐 요즘 AI도 그런 건 많이 하죠. AI에서 너무 많은 거 해야 되면은 자체 핸드폰에서 그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 그 결과값을 찾고 답만 주는 거죠. 뭐 간단한 AI는 핸드폰에 직접 넣기도 하던데 이제 아주 복잡한 AI는 핸드폰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가니까 이제 서비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청하면 여기서 그 AI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 가면 서버에서 수행하고 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지만 예전에도 다 이제 많이 생각한 그런 비용을 고정 전원을 쓰는 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면 이 모바일 단말들의 전원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